간 무역 갈등, 격화되는 홍콩 시위,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끊임없는 악재 속 힘없이 내려앉은 2019년 한국 증시. 2020년은 다르다. 경기 반등, 패자 부활전, 비중 확대. 입을 모아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는 증권가. 경자년 머니투데이 방송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 특별한 날이니만큼 특별한 분과 함께 시장 전망 전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과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방송에서 또 오랜만에 뵙게 되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시장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간단한 전략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소외감을 느끼는 적도 많았고 네, 네. 그리고 커플링이라고 해봤자 떨어질 때만 커플링이고 뉴욕 증시 오를 때는 디커플링이 되는 경우들도 많았었는데 글쎄 올해는 좀 지난해보다는 좋을 것으로 얘기들은 많이 하던데 센터장님께서는 어떤 뷰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도 작년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 코스피가 한 7% 올랐으니까 뭐 나쁘진 않았죠. 다만 미국 한 30% 가까이 오르고 이런 과정들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못 오른 건 맞는데 작년 12월이 우리 증시가 글로벌 평균보다 성과가 좋았습니다. 예. 올해에 대한 기대가 투영이 되는 건데 저는 한국 시장은 두 가지 정도를 기대하는데 첫 번째는 저는 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기회가 오르지 않았다라는 것, 싸다라고 하는 게 기회가 되고 많이 올랐다는 건 부담인데 우리 코스피가 지금 8년 전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투자자들의 걱정이 많은 수준이고 과잉이 별로 없는 그런 레벨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12월 수출이 줄었지만 감소폭이 많이 둔화가 됐고요. 예. 또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것들은 바닥에서 지금 몇 달째 반등을 하고 있어서 순환적인 경기 사이클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이제 낮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바닥에서 돌고 또 주가도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지 못했다 그러면 올해는 한국 주식 쪽에서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내부적으로는 전 여전히 투자자들의 걱정이 많고 시장에 과잉이 없는데 이제 미국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네. 혹시라도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이게 글로벌 전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의 향배를 잘 봐야 되겠지만 뭐 우리 내부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직도 걱정이 많은 수준이라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회가 더 있다라고 봅니다. 말미에 짚어주신 그 뉴욕 증시 얘기를 저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는 건 부담이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딱 뉴욕 증시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네. 전망에 대해서도 좀 갈릴 수가 있는 위치까지 왔는데 네. 앞으로 센터장님께서는 뉴욕 증시의 흐름들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좀 많이 오른 것 같네요. 이제 미국 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10년 올랐습니다. 예. 이제 미국 증시 만들어진 미국 증시 120년 역사에서 최근의 강세장이 가장 길게 진행이 된 강세장인데 그 10년 중에서도 작년의 상승률이 S&P 500 기준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이제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뭐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더라도 얼마나 연착륙하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사실 뭐 미국이 작년에 30% 올랐기 때문에 뭐 올해 뭐 한 5% 한 자릿수대 조정을 보인다 그러면 한국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좀 나은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미국은 조금 뭐 S&P 500의 PER이 20배가 넘어갔고 이런 점이 좀 부담이 되는데 근데 지금 미국 시장도 보면은 뭐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고 또 뭐 미국 기업 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주가를 설명하는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 S&P 500이 30% 올랐는데 기업이 그냥 정체였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중앙은행이 예기치도 않게 작년에 금리를 3번이나 낮춰주고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주면서 중앙은행은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게 투자자들의 이 근저에 깔려 있는데 뭐 올해도 미국이 금리를 많이 안 낼 거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컨센서스인데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했을 때 작년에는 금리 낮추면서 보험용 금리 인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미국 시장의 어떤 하드랜딩을 막아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이제 갖게 되고요. 다만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 한 가지 불안한 건 경제 요인이 아니라요.
좀 미국이 경기가 이렇게 좋다 그러는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거든요. 금리 낮출 수 있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기 때문에 물가가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학 교과서 경기 좋으면 그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게 일반적인 통설인데 네. 수요가 좋아지면 이제 물가는 오를 확률이 높은데 그게 이제 노동자들의 임금이 잘 안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안 오르니까 인플레 압박이 거의 없고 중앙은행은 막 금리를 낮추면서 자산 시장이 올라가는 건데 경기가 좋음에도 임금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소위 4차 산업혁명을 이끈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저는 노동을 소외시키는 측면이 있고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수요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플레이어로부터 뺏어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어떤 예가 좋을까요? 타다가 새로운 수요를 만드는 게 아니라 택시 타는 사람이 타다로 가는 거고요. 여러 가지 뭐 온라인 직배송이라는 거는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하는 쇼핑을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새로운 수요를 만들기보다 기존 플레이어 것을 뺏어오면서 노동자들 임금이 잘 안 올라가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경제도 좋고 하지만 임금이 안 올라가고 판기업들의 주주들만 부자가 돼버리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 기본소득을 주자는 둥 뭐 자본주의 종주국은 미국에서 나오리라고 짐작하기 힘든 말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 대선이라고 하는 게 판기업들의 주주들만 좋았던 세상에 대한 성찰의 장이 될 수도 있고요. 민주당 후보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반기업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미국의 기술주들이 비즈니스 모델이 나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규제 리스크 이런 것들은 내년 중반 이후로 조금 위험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뭐 전체적으로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주고 한다 그러면 뭐 한국 시장에 부담이 될 정도의 그런 하드랜딩은 좀 그래도 나올 확률이 낮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그 민주당 후보들은 빵기업들이 참 싫어할 만한 얘기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네, 또 하나의 네. 예,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다만 또 연준이 받쳐주고 있는 미국 뉴욕 증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드랜딩까지는 아닐 거다라고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좀 변수들은 계속 남아있고 여기에 네. 대해서 좀 보수적인 시각도 어느 정도 센터장님께서는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뉴욕 증시 흐름 계속 역사적으로 지켜보도록 하죠. 보면요. 예. 최근 몇 년처럼 미국 시장이 좋을 때 한국 시장이 안 좋았던 적은 되게 많고요. 네. 뭐 IMF 외환위기 때도 사실 미국 시장은 강세장이었는데 미국이 안 좋을 때 한국이 좋았던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예. 저는 뭐 올해 본다 그러면 경제나 기업 이익 사이클이 한국은 뭐 그렇게 큰 리스크는 적다고 보는데 이제 많이 오른 미국 시장은 뭐 언제라도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향배는 우리가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네요. 저도 그 갑자기 문득 어떤 전문가께서 했던 얘기가 야구의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규 바로- 이닝은 네. 끝났고 아하. 지금은 연장전인데 이 연장 이닝이 지금 당장 게임이 끝나는 건 아닌데 언제 끝나도 이상하진 않은 그런 네. 경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비슷한 맥락에서 앞으로의 흐름들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좀 이런 변수들 그리고 증시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국내 증시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춰졌을 때 뭐 뉴욕 증시까지 포함해서 네. 2020년도 주요 변수들이나 이벤트들, 주요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저는 미중 무역 분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설비 투자가 작년과 재작년 2년 연속 줄었습니다. 예. 올해까지 줄면 3년 연속 감소인데 이게 외환위기 때도 3년 연속 줄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투자가 줄어드는 게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현상인데 이거는 뭐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기업들을 좀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 생각은 이제 미국 경제도 조금 이제 점진적인 둔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도 지나치게 보호무역의 카드를 앞세우게 되면 자기들에게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뭔가 좀 올해는 좀 봉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이제 깔고 있습니다. 올해 뭐 한국 시장이 될 거다, 글로벌 시장에 대한 모든 전망에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그 전망의 그 전제 조건은 미중 무역 분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게 전제인데요.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1월 달에 어느 정도 스몰 딜로 가면서 뭐 트럼프 들어오기 이전의 세상으로 뭐 돌아갈 수 없겠죠. 그렇지만 최근 2년 동안을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빴습니다. 설마 관세 부과하겠어? 그러나 관세 부과하고 예. 화웨이 같은 특정 기업에 대한 규제도 벌어졌기 때문에 뭐 본질적인 타협이 어렵겠습니다만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선에서의 봉합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래도 한국처럼 못 오른 시장에겐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전히 전제 조건은 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좀 미중 무역 분쟁이 봉합이 되었을 때 충분히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어제 저녁에 중국 인민은행에서 지준율을 인하했지 네, 않습니까? 유동성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을 했고 앞으로도 그 여제에 대해서 계속 남겨두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이것이 주는 시장의 효과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뭐 오늘 뭐 우리 시장이야 조정을 받는데 중국 본토 증시는 1% 넘게 제법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뭐 중앙은행이 돈 푼다는 건 뭐 주식시장의 호재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중국이 뭐 계속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부양적인 기조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잘 안 풀렸던 이유가 미중 무역 분쟁이나 네. 이런 요인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 정부가 부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정도 미중 무역 분쟁의 봉합 여부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지준율 낮추고 이런 것들은 뭐 금융시장 호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뭐 중국 쪽에서 들려오고 있는 부양 정책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 시장이 얼마나 또 이걸 수혜를 받아갈지는 기대가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오늘 장에서는 좀 잠잠한 것 같고 업종별로도 잠깐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12월에 네. 랠리를 펼쳤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야 네,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날아갔지 않습니까? 네. 업황이 좋아질 것이라는데 부정하는 전문가는 아직까지 못 만나봤습니다. 예, 그런 좋아질 단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진짜 투자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인데 여기에 대한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어떤 비유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 업황은 올해 좋아질 것 같은데요. 주가는 이걸 많이 반영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2월에만 힘을 낸 게 아니고요. 작년 연간 SK하이닉스가 50% 넘게 올랐고 삼성전자도 40% 넘게 올랐습니다. 뭐 올해 그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작년 대비해서 거의 100% 증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올해 100% 늘고 내년에도 거의 100% 가까이 는다고 하더라도 2018년에 기록했던 이익의 뭐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업황은 개선이 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주가는 이걸 많이 반영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까지 못 올랐던 종목들이 조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 증시의 압도적인 부동의 투톱인데요. 두 종목 합치면은 코스피 시가총액의 한 27% 설명합니다. 네. 그럼 작년에 하이닉스가 50% 그리고 삼성전자가 40% 올랐다 그러면 다른 종목이 이 정도 올랐다 그러면 코스피가 3천 가까이 가야 되는데 뭐 2,200 언저리라고 하는 건 다른 종목이 엄청 못 오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코스피를 그려보면 지금 한 1,7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달렸던 반도체주보다는 못 올랐던 종목들이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못 올랐던 종목이나 업종군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저는 올해 투자자들이 굉장한 딜레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장기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네. 근데 제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장성이 좋고 좋은 기업이더라도 주가가 비싸면 그건 투자하기 좋은 대상 아니고요. 아무리 성장성이 나쁘고 그 부진한 산업이더라도 주가가 그거보다 더 싸면 좋은 투자의 대상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상장 제조업체 전통적 경기민감주의 상당수 종목들이 PBR 0.2배, 0.3배입니다. 예. 심지어 배당까지 주는 종목들이 그렇거든요. 저는 PBR 0.2배짜리 종목이 1배까지 간다 그런 기대 전혀 갖고 있지 않고요. 0.2배짜리가 0.3배 되고 0.4배 정도 되는 리레이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소재를 비롯한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들이 내년도에 올해는 반도체주보다 성과가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PBR, 그러니까 저평가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중간에 배당 얘기도 짧게 나왔고 전통 산업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못 올랐던 업종군이나 종목군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찌 보면 이 방송이 12월 중순에 나갔다고 해도 효과적일 만한 전략인데 올 초가 돼서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신 걸 보면 역시 지금까지 저평가되고 반도체를 제외하고 많이 못 올랐던 업종군에 대한 다시 한 번의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리프레시를 해보게 됩니다. 전반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그리고 시장 전망에 대해 있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떤 플랜 가지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전체적으로는 뭐 상고하죠, 상저하고 이런 것들이 전망이 좀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그래도 미국 시장의 조정 가능성을 리스크로 보고 있고 경기 회복이 기회라고 본다 그러면 경기는 추세가 있거든요. 지금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하반기보다 그래도 경기가 바닥에서 막 돌아서는 상반기 쪽이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중반 이후로는 좀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지 여부 이런 것들이 있어 조금 올해 연말로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증시 전망이나 상저하고 뭐 이거에 대해서는 아니면 상고하죠. 여기에 대한 센터장님의 의견은 다른 증권가의 비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좀 더 기회가 많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여기에 포인트 두고 저희가 또 계속해서 업종별로 종목별로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죠.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